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측 이산가족 89명의 첫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5년 동안 떨어져 있던 이산가족의 극적인 만남에 상봉 장소는 금세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기대한다고 밝혀 북미 간 빅딜 성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설까지 돌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엔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며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BMW가 오늘부터 본격 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부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일 수 있다는 정황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태풍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목요일에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북상해 전라도 전 지역과 경남 일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염 기간 필수 아이템이었던 손 선풍기에서 엄청난 양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의 수십 배로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할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금강산은 눈물바다가 됐죠. 65년 만에 보는 아들, 딸, 부모의 모습에 놀라고 기뻐하고 서러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원 기자. 네, 속초 한화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 상봉 행사는 어떻게 끝냈습니까? 네, 첫 상봉은 금강산 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고유번호가 적힌 테이블에 북측 가족들이 먼저 앉았고 그 뒤 남측 가족들이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진 등을 함께 보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5년 동안 못 본 얼굴이지만 너무 닮은 가족이기에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측 이산 가족이 89명, 동반 가족까지 합치면 197명인데요. 이 많은 인원이 북측 가족 185명을 만났기 때문에 행사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야기꽃과 웃음꽃이 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상봉 뒤 이산 가족들은 잠시 헤어져 휴식을 취한 뒤 조금 전인 7시 20분쯤부터는 북측이 주최하는 저녁 만찬 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2시간의 개별 상봉이 각자의 객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객실에서 가족들끼리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단체 점심이 아닌 이렇게 가족들이 오붓하게 객실에서 점심을 먹는 건 역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오늘 상봉을 한 이산가족 중에는 65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 부모들은 남한, 자녀들은 북한에 있었는데 오죽하면 처음 불러보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색해하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난길 4살 배기 아들과 헤어진 20대 어머니는 할머니가 돼서야 아들을 안아봅니다. 꼭 참고 있었던 그 이름. 볼을 부비고 어깨를 끌어안으며 혈육의 정을 나눕니다. 임신한 아내와 헤어져 생전 처음 딸을 보게 된 유관식 할아버지. 난생 처음 들어본 아버지라는 말에 눈물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아버지, 이거 알갔나 물어봅니다. 두 손 꼭 잡고 딸들을 번갈아 보는 99살 한신자 할머니를 비롯해 이번 상봉에서는 부모 자녀 간 상봉이 7건 이뤄졌습니다. 또 국군포로 한 가족과 전시 납북자 5가족도 눈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에 당사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선이 떨어져서 뭐야 다 그냥 심하시고가 다 들어서 사진으로 만나는 가족들 모습에 길었던 이별을 실감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방북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이 큰데 다만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변수가 될 듯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조만간 방북할 거라는 관측만 나오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계획을 존 볼턴 보좌관이 확인했습니다. And I think Secretary Pompeo will be returning to Pyongyang soon for his fourth. I think the timing will be announced at an appropriate point by the State Department. 고시란 단어로 밀어볼 때 이르면 이번 주 방북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1년 내 비핵화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이라며 비핵화 시간표를 다시 제시한 겁니다. President Trump has gone out of his way to hold the door open for Kim Jong-un. That's what the Singapore meeting was about. 그러면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핵무기 리스트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을 위해선 김 위원장과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o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nd hoping that we can make a big step here before too long. 폼페이오 방북에 이어 북중, 남북,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한 달여간이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현미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왜 사무소를 여는 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송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정부 대표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목소리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이 결정하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충분치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야 한다며 경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인 거죠. 최중락 기자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집무실에 상황파까지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최악의 고용 상황 성적표에 청와대 참모 앞에서 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고용 문제를 타개하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협화음을 보인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게도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수장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도 읽힙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고용 쇼크에 정부가 급하게 요청해 경영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칠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야 찾냐 이거죠. 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된 뒤 정부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재고해야 될 것 아니냐. 금년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를 하고 답을 당연히 못 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기만 했는지. 김영주 장관은 경영계의 요구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나 또 중소기업에서 현재의 고용 상황 같이 의논을 했고 정부가 건의를 받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공감을 했고. 민간 고용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 2천여 명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포털 사이트는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고용 쇼크에 야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접 거론하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책의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마침내 야당이 청와대 참모 등 고용 쇼크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망국적인 이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청와대 경제참모진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실업률 하락 등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너무나 아니합니다. 반면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런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손 놓고 있느냐, 또 패러다임을 잘못 만지고 있느냐,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마트나 편의점들이 점원이 필요 없는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자판기형 무인 편의점까지 급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슈퍼마켓. 고객이 물건을 골라 바코드를 핸드폰에 갖다 대고 결제를 한 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걸어 나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점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줄 안 서도 되니까 좀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 가지고 줄 서기 좀 힘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무인 계산대로 들고 한 거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사람을 대신해 무인 계산대를 설치한 대형마트 점포만 벌써 140곳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자 무인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편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물면은 너무 힘드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편의점은 아예 무인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인건비 걱정이 없는 자판기형 편의점까지 등장해 도시락이나 생필품을 24시간 판매합니다.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200가지의 품목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여파가 미래형 무인 점포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BMW가 안전진단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리콜을 시작했는데 오늘 또 경북 문경에서 불이 났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벌써 부품 수급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BMW 공식 서비스 센터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리콜 시점에 맞춰 서비스 센터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리라는 답변에 한숨만 쉽니다. 하루도 기다리고 그거 하기에 참 버거운 입장인데 앞으로 한 달 기다려 하는 거는. 이번 리콜 작업의 핵심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와 밸브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이물질을 청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EGR 부품 공급이 독일 본사에서 늦어지고 있어 부품 수급 대란이 우려됩니다. 국내 리콜 대상이 10만 6천여 대에 달하는데 유럽에서도 32만 4천여 대를 리콜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비자들이 리콜 접수를 하면은 언제쯤 보통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증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 리콜 방침은 국토부의 입장인데 이걸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거는 국토부가 발표할게요. 리콜이 본래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온라인상엔 내년에나 리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하소연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 경북 문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나 전소됐습니다. 리콜은 시작됐지만 화재는 끊이지 않고 부품 조달엔 차질이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에서 오는 이 부품이 정말 화재의 원인인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BMW 측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죠. 결국 BMW 차량 석 대를 따로 중고차 시장에서 샀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25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BMW에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를 내지 않았던 BMW.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기 전이어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한 겁니다. 공단 측이 조사 명령을 받은 뒤 다시 기술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자 BMW는 그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실했습니다. 도면 제출을 요구했더니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수준의 자료가 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공단은 결국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리콜 대상 2대와 비대상 차량 1대 등 중고 520D 3대를 구입해 자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BMW의 결함 원인 TF 보고서 원본과 리콜 대상 범위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 인지 여부 등을 수집 분석하여 결함 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공단 측은 화재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연말까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지난 2012년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3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태풍 산바 기억하십니까? 이와 비슷한 강도의 태풍 솔릭이 이번 주 목요일 전남 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입니다. 중심 기압 96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9m, 중형급 태풍입니다. 솔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가 모레 밤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으로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은 모레 오후부터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400mm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22일 밤부터 23일까지가 바람, 비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피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은 가로수가 뽑히거나 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 순간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큰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태풍의 가장 유력한 상륙 지점은 전남 해안이지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세를 쥔 건 폭염을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에 따라서 태풍이 수도권으로 갈지 동부로 갈지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그늘이 들이운 서울 마포대교 아래 인공수로입니다. 헤엄을 치고 튜브를 끌기도 하며 어린이들은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공생하고 수영도 하고 점수 가니까 재밌어요. 이제는 태풍이 걱정입니다. 한반도에 폭염을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번엔 태풍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남 동해안까지만 발달하면 태풍은 고기압의 더운 공기에 밀려 전남 해안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서쪽으로 확장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태풍이 지금보다 북쪽으로 밀린 서해안으로 들어오거나 서해상을 따라 북상합니다. 태풍은 편서풍의 방향과 힘이 합쳐지는 오른쪽에서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 기상청 전망대로라면 남한의 중간 지역과 동부가 위험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한다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진로로 이동할 경우 남해안과 전라남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우측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서해상을 경유할 경우에는 전라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수도권 지방 등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태풍 경로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요즘은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머그잔이나 유리잔에 마셔야죠. 안 그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하지만 예외인 곳들이 있습니다. 경찰청, 중앙지검, 국회 헌정기념관 같은 일명 힘이 센 공공기관 안 카페에서는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임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 있는 카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자 테이크아웃 여부는 묻지 않고 잠시 뒤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건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카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검찰청 안에 있는 카페에선 유리컵이 있느냐고 묻자 점원이 난감해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유리컵도 있나요? 유리컵은 잘 없습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환경부와 전국 시도지자체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 지자체들은 해당 카페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국회 쪽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문을 일단 한번 보냈고요. 아마 그 업체들 다 받아봤을 거예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그런 데는 이런 일반인들이 그 출입이 자유로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서 좀 제도에서 좀 소요될 수는 있죠.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인사를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번 여름 휴대용 손 선풍기 많이들 쓰셨죠? 이 손 선풍기에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아니 그 수치의 수십 배의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손 선풍기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냥 계속 바람 쐬고 다녀요. 턱 얼굴 쪽으로. 팔 같은 데 쓸 때도 있고요. 더울 때는 손 선풍기 대부분이 엄청난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백혈병 발병 기준인 4mgauss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한 제품의 측정기를 대자 100마이크로 테슬라, 환산하면 1000mgauss가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시중에 파는 13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12개 제품에서 많게는 1000mgauss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측정기에서 20cm 떨어뜨려도 위험 수치의 2배까지 나옵니다. 밖에서 걸을 때 이렇게 손 선풍기를 잡고 사용하는데요. 이때 손으로 잡는 손잡이 부분에서도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손잡이에 측정기를 대자 많게는 100mgauss가 넘는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전자파 수치가 높은 이유는 가정용 선풍기보다 분당 회전수가 5배나 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기장은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에너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받침대를 이용해 25cm 이상 떨어뜨려 쓰고 아이나 임산부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입 안에 음식이 있어 구역질을 하는데도 밥을 우겨넣고 머리를 쥐어박고 낮잠 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는 이불을 들어서 내동댕이 치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볼을 꼬집습니다. 아이의 식판에서 잔반을 버리고는 식판을 아이에게 밀어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CCTV에는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우겨 넣는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습니다. 아이는 견디다 못해 구역질을 합니다. 낮잠 시간에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잠든 아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요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아이의 이상 행동을 지켜본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한 장면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 계속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만 보면 무서워서. 영상에 찍힌 아이들은 모두 만 3세 반으로 정원이 7명인데 이 중 6명이 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선생님 표정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게 맞는지. 학대 의혹을 받는 40대 보육교사는 면직 처리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지나갔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겁니다. 그것도 1.5km를 따라가서요. 강세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여고생 2명이 주택가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벽돌을 집어들더니 여고생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1.5km를 따라간 이 남성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피의자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여고생이 이곳에 혼자 남게 되자 손에 든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다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귀환에게 봉변을 당한 여고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빨간 벽돌이 있어서 저기 피 자국이 있고 시가 그래요. 정통만 알았으면 나 죽었다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던 여고생이 일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아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니, 여고생이 왜 폭행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헤어졌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화가 치밀하고 또한 술 한잔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약재에서 필로폰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중국인 기술자를 데려와 필로폰을 추출하려고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 필로폰 추출에 실패했다고 하네요. 괜히 잡히기만 한 거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농가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약품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비커와 주사기 등 시름시를 연상케 합니다. 화학약품을 합성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50대 박모 씨 등은 중국에서 필로폰 제조 기술자 2명을 데려와 제조를 시도했습니다. 필로폰 10kg, 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300억 원치를 제조해 국내와 일본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은 기술 부족으로 제조에 실패했고 올 초 데려오려 했던 또 다른 기술자는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자를 계속 국내에 입국시키려고 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들어온 기술자들은 기술이 부족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으로 돌아간 필로폰 제조 기술자 2명을 인터폴에 지명 수배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5년째 미뤄졌던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전해드렸었죠. 실제로 현직 대법관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을 만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검찰은 재판거래 관련 문건을 만든 혐의로 정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은 두 사람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10월 임종환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 지연을 논의하며 해외 법관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 등과 만나 소송의 결론을 미뤄달라는 요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유 전 수석은 권 대법관과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권 대법관은 청와대에 갔다가 고등학교 선배인 유 전 수석을 복도에서 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재판 지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판결 내부 정보까지 빼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현직 판사 2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밀 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손해배상 패소 판결 등 법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비공개 토의한 내용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검찰은 최 판사 정보로 대법원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자평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 학술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의 의혹 문건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에 대해 선고 예상 문건을 작성한 구모 판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한 푼이 아쉬운데도 노를 위해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걸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다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17일 나온 개편안이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거니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과연 정부와 국회가 총대를 메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낸 국민연금 관련 법안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대로 내고 더 받는 내용이라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민주당 모 의원은
매년 소득 대체율을 0.5%포인트씩 올려 2028년에는 50%가 되도록 하는 안을 내놨고, 또 다른 의원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 여기에는 2060년까지 1,076조 원 이상이 혹은 539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야당도 나을 건 없습니다. 정작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진지한 논평보다는 연금 운영 수익률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에만 여념이 없으니까요. 모두 표 때문일 겁니다. 사실 적게 내고 더 받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구조는 결국은 돈이 바닥나게 돼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덜 받던지 더 내던지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 과거에도 국민연금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던 거죠. 연금 고갈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독일과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쓴 개혁을 해왔고, 그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모면할 국리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뼈를 깎는 결정도 해야 하는 게 진정한 국가의 리더십입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금 욕을 먹더라도 실행을 하는 게 진짜 애국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늦출수록 더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국민연금, 지금 개혁하시겠습니까? 뉴스초점이었습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네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줄줄이 특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죠. 결국 공정위가 앞으로는 퇴직자의 재취업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걸 이렇게 따로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또 우습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공정위 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 조건은 낯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주요 대기업에 새둥지를 튼 공정위 퇴직 간부는 17명으로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법인카드를 포함해 업무활동비 수백만 원을 매달 추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골프 회원권,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비서까지 누가 봐도 화려한 근무 조건은 덤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의 불법 취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대기업은 서슬퍼런 권력을 쥔 공정위가 행여나 불이익을 줄까 눈치를 봤던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퇴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사적 접촉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잘못된 관행을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이유로 지목된 인사 적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인정해 정관을 우대하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토부로부터 면허 취소 위기를 간신히 넘긴 진에어가 이번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이 투입돼 조영호 회장이 약국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타냈다는 혐의와 장녀 조현민 씨가 17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 등을 조사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들여다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면세품 중개업체인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통해 한진일가가 통행세를 챙기고 세금을 누락했는지 여부입니다. 트리온무역은 조영호 회장 자녀 3남매가, 미호인터내셔널은 부인인 이명희 씨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현민 씨가 물컵 갑질 사태 이후 경영에서 물러나며 17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적정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재벌의 탈세와 비리 조사에 특화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진에어 탈세 의혹으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겨냥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한진가에 대한 추징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성현 선수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시즌 3승째를 올렸습니다. 9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도 되찾았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두 살라스에 두 타 뒤져 출발한 박성현은 14번 홀 버디로 한타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당황한 살라스는 막판에 흔들렸습니다. 17번 홀 10m 남짓 거리에서 3번의 퍼팅을 하며 한타를 잃어 박성현의 공동 선두를 허용했고 18번 홀 1m밖에 안 되는 버디 퍼팅을 놓쳐 우승 기회를 날렸습니다. 같은 홀에서 열린 연장전. 상심한 살라스의 어프로치가 옆으로 흐른 반면 박성현은 정확히 홀컵 근처에 공을 세워 승기를 잡았습니다. 살라스의 퍼팅은 살짝 빗나갔고 박성현이 침착하게 홀컵에 떨어뜨려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시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박성현은 아리아 주타누간과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고 상금과 오레이 선수 포인트도 주타누간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우승으로 주타누간을 밀어내고 9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해 기쁨이 컸습니다. 맏언니 양희영이 한타차 3위를 차지하고 고진영이 4위, 이미양이 7위에 오르는 등 모처럼 한국 선수들이 순위표 상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인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신임 감독이 입국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인직원들의 환영 속에 함께 일할 4명의 코치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앞으로 4년 넘게 축구 대표팀을 이끌 벤투 감독의 목표는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 59년 만에 우승. Melhor do que isso, só ganhar essa competição e isso tentaremos fazê-lo agora. Necessitamos ainda.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벤투 감독. 지난 2012년 조국 포르투갈을 유럽 축구 선수권 4강에 올려놓은 것처럼 성적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하지만 이후 프로팀을 맡아 변변치 못한 성적을 냈고 최근엔 중국에서 7개월 만에 경질된 걸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Que conhecer melhor o jogador, do primeiro contacto vai ser muito importante. Agora a ideia será sempre. 벤투 감독은 오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히고 나서 다음 달 열릴 코스타리카, 칠레와의 평가전을 본격 준비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이 북상하기 전까지 앞으로 사흘 정도 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모레는 36도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다시 관측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을 따라서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6년 만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솔릭은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모레 밤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온 뒤 목요일 새벽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목요일에는 전국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한낮에 35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한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충남의 한 지역 시의원 명함입니다. 그런데 명함 뒷면을 보면 웬 광고가 찍혀 있습니다. 이 시의원 남편의 사무실을 홍보하는 건데 연락처는 물론 계좌번호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뒤늦게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사퇴하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달. 주민을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당선 때 초심이 2달밖에 안 간다니 참 씁쓸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